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올리기만 했던 혹은 올리려고만 했던 전기요금. 정부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요. 주택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산업용은 더 많이 내리는데요. 8월부터 1년간입니다. 갑자기 왜 내릴까요? 항상 여름이면은 전력을 많이 써서 부족해진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행보입니다. 배경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아실 얘기일 텐데요.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요. 대개는 사라는 추천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실적이 안 좋고 비전도 안 좋으니 팔아라 라는 보고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주식 매매로 돈을 버는 증권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투자자들이 일단 사줘야 되니까. 혹시 그래서 부풀린 건 없었는지도 궁금한데 오늘 생생포커스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 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이때 좀 산뜻하게 시작을 하네요. 네. 거래소 시장은 플러스 8포인트 2055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도 플러스 4.69포인트 734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169억 정도를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 코스닥 시장은 한 282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하고 개인들이 사들여 오면서 일단 하락폭은 오히려 좀 상승하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그래도 좀 팔았군요. 아무래도 지금 뭐 유럽 쪽에서 그리스권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그건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조금 올라왔던 부분이 아무래도 화학주 이런 쪽인데 그런 쪽으로도 약간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좀 몰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부분 자체가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조선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부분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부분, 특히 이제 포스코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스에 대한 어떤 파장 같은 것들은 이미 좀 학습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가 영향을 많이는 안 미치는 것 같네요. 일단은 보게 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은 일단 나오는 것 같은데요. 디폴트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 거겠죠? 가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이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다들 생각하기를 아마 거기까지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강경하게 나왔던 그리스 총리죠. 치카 총리 같은 경우가 지난 우리로 지난 주말에 각국 채권단들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제안서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좀 변화된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거고요. 특히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죠. 22일 날 이제 긴급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좀 타당한 어떤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냐는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얘기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장은 어떤 추가 경정 예산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발단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장 컸던 부분이 사실 이제 메르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힘이 글로 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정부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추경을 포함해서 적정한 수준의 경기 대책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올해
세수 결정이 예상이 되지만 작년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요. 그냥저냥 하지만은 좀 오르고는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번 주는 좀 끌고 갈까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의 긴급 정상회담이 오늘 있는데 그리스 양방.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잡혀있던 날짜가 사실은 25일, 26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긴급 회의를 하고 여기도 뭔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큰 줄기가 잡힌다면 적어도 이번 주 안에 해결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인식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조금 유동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시장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 뭐 지난주에 이제 RA 상한가 폭이 30%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뭐 다음 주에 시장이 참여를 한다 해도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네. 서둘러 들어오신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굳이 투자하고 싶다면은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동안 뭐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네. 이제는 밸류에이션 밑으로 좀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뛰어나간 종목군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굳이 이번 주에 들어와야 되겠다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진 종목군이 나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변수가 많을 때는 그 변수들이 좀 줄어든 때를 좀 어떤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매수 타임을 잡는 그런 포인트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가운데요?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반가운데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텐데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채소값이 오를 줄 알았어요. 너무 가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가뭄 여파가 가장 먼저 채소값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심각 단계까지 올랐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채소류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을 하고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농축산물 가격 지수가 111.01로 전년보다 1.19%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수만 봐서는 딱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네. 다른 자료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양파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133% 올랐고요. 양배추도 139%, 대파도 133%, 네. 배추는 71%, 무는 63%. 주로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이 채소값이 2배씩 거의 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락 가격이 일단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133%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도매 가격이고요. 예. 농식품부에서 발표하는 이 가격 지수는 이제 추락 가격으로 하는 거라 수치가 조금 차이는 나긴 하는데 네. 체감하는 수치들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더 크게 올랐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장을 보면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재고분들이 유통업체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확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농식품부가 그 심각, 경계, 주의 뭐 이런 단계로 절대 가격을 두고 이제 가격 경보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양파 가격이 킬로그램당 1,051원을 돌파하면서 심각 단계까지 진입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지난 18일 기준인데 최근에 조금 또 내려서 1,012원까지 내려서 이제 경계 경보까지로 내려왔고요. 배추, 무, 마늘 이런 가격도 경계 단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양파 가격이 한때 많이 올랐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었는데 가뭄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은 이 양파 안 들어가는 음식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장 보는 물가는 역시 또 불안해질 것 같다는 안 좋은 예감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냐 요것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이게 작황의 문제고 또 이 지금 상반기에는 가뭄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재배 면적 자체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 양파의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18% 정도가 줄어 있고요.
배추는 5%, 마늘도 한 20% 정도 재배 면적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다 오른 이런 품목들인데 네. 재배 면적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채소라는 게 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작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아마 당분간 하반기 중순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좀 유통가나 아니면 정부에서 좀 재고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좀 해줘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선제적으로 뭐 수급 대책을 내놓겠다, 뭐 수입 물량을 늘리겠다, 수급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작황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어렵죠. 조금 예.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좀 의심이 됩니다. 네. 이케아는 들어오기 전부터 문제고 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잡음을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노이즈 마케팅이 하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한국에서 굳이 또 폭리를 취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다시 한번 또 이케아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저가 가구라는 거, 직접 만드는 그런 가구라는 걸 표방을 하는데 네. 한국하고 해외 사례를 비교를 했더니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싸다고 해요? 뭐 평균 가격으로 따져서 15에서 20% 정도 비싸고요. 품목별로는 2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뭐 굳이 또 이렇게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이케아의 해명을 들으면 시장도 다르고 유통도 다르고 뭐 부가가치세나 관세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약간은 좀 설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컨슈머 리서치라고 소비자 문제 연구소에서 이케아와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이케아에서 파는 그 공통적으로 파는 126가지 품목을 가격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126가지 품목의 한국 평균 가격은 52만 2,717원으로 나왔고요. 다른 나라보다 한 14.8%에서 19.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45만 5,344원, 독일도 45만 3,737원, 일본이 가장 싸서 43만 7,578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이 가장 저렴했던 거는 아마도 이제 엔저 때문일 것이다라고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미국, 독일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딱히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사야 되나요? 그렇다면? 그래야 됩니다. 이게 또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2배씩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름이 참 긴데 이 쉐데르함 호노섹션 이세팔라이트 터코이즈라는 좀 하여간 긴 뭐예요 이게 제품이? 소파입니다. 소파예요? 네네. 그러니까 터코이즈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색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런 겁니까? 네, 앞에 건 하나도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 1인용 소파인데요. 네. 한국에서 판매 가격이 47만 원인데 미국에서는 같은 제품 22만 3,460원에 판다고 합니다. 아니 뭐 혼자 앉는 소파가 이렇게 비싸죠? 조립식일 텐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케아에서는 국가마다 뭐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유통이나 생산지가 다르다, 뭐 통화, 관세 뭐 이런 게 다르다고는 항변을 하는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이렇게 비교했더니 10만 원 미만의 제품들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게 조금 더 싼 경우도 있답니다. 네. 고가 제품군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너무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스파 브랜드라고 이렇게 패스트 패션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 가격이 제일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는데 괜히 이제 고급처럼 포장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소비자들이 그렇죠.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비싼 게 잘 팔린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한국 소비자들이 그런 거에 현혹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소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주에 독이 들어있다. 상대방의 그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가 적발이 됐죠? 그러게 아닙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요. 예. 이것 때문에 또 매출도 좀 영향을 변동이 받았다고 하죠. 있었고, 예. 네, 조금 하여간 웃으면서도 씁쓸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실명을 이건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이트 진로에서 경쟁사인 그 롯데주류에 처음처럼 소주에 독이 들어있다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유흥주점이나 이런 술집 이런 데다가 뿌려서 이런 걸 보고 소비자들이 이제 처음처럼 안 먹게 해갖고
이렇게 하던 게 적발이 돼서 공정위에서 오늘 과징금 1억 4,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주류 업체들 보면은요, 네. 상대방의 그 제품에 뭐 이상한 게 들어있다, 네. 냄새가 난다, 네네. 혹은 이렇게 뭐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먹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저도 좀 황당합니다. 이게 술김에 보면 이게 먹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알칼리 환원수라는 게 들어있어서 네. 더 부드럽다, 뭐 흔들어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 화이트 진로에서 이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게 물이 아니라 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 두 회사가 거의 독과점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예. 좀 너무 이런 좀 이전 투구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저금리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자를 조금 더 준다라고 하면 다들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네. 이걸 이용한 유사 수신 행위들이 좀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요. 유사수신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수신을 할 수 있는 거,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은행하고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이렇게 금감원에서 딱 정해준 네. 금융기관만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자기들이 은행인 양 이렇게 돈을 끌어모아서 네.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됐는데요. 뭐 유사수신 업체 140곳을 적발해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다고 오늘 금감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손님들이 돈을 내나요? 이것도 조금 황당합니다. 네. 이게 중국 공기업에 투자를 하면 하루에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현혹하기도 하고요. 예. 임대형 호텔이나 별장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네. 또 심지어 비타민 나무라는 걸 심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창업 컨설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긁어 모으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임야 공동구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다 이게 뭐 좀 이상한 그런 그럴싸한 이런 내용으로 예.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데요. 한 가지만 분명히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요? 세상에는 공짜는 없고요.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이 뭔가를 준다고 하는 거는 다 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하면 되겠죠? 금감원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경찰에 신고를 직접 하셔도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지키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았으니까! 하이트! 하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명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여름이면은 전기 좀 덜 써라라는 얘기가 들리기 마련인데요. 주택용 전기요금을 7월부터 석 달 동안 내려주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중소기업한테는 8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격을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뭐 내 지갑에서 돈이 좀 덜 나간다고 하니 반갑기도 한데 과연 이게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왜 이런 대책이 나온 건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2부에서 전기요금 인하 대책 어떻게 봐야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정말 풍성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를 듣고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드리는데요.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은 어디로 주시면 되냐면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메르스로 위축된 재건축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부동산 관계자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쪽의 부동산 거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 편인가요? 방문객이 좀 줄다 보니까요. 거래량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번에 5월 30날 그 이후에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그 메리스 이제 그 확진자가 한번 참석을 한 이후로 이제 여기 조합원들이 좀 격리가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신문 보도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방문객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그러면? 예,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후로 거래량도 좀 줄었습니다. 방문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역이 이제 메리스 그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방문하기가 좀 꺼려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방문객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세도 한 500 정도 그 정도 좀 하락하는 물량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메리스 그 여파 이전에는 한 6억 4천 정도 이렇게 물건이 나왔었는데 11평이 요즘은 이제 6억 3,500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 정도 가격이 좀 다운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그 전보다는 조금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좀 줄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알아보러 온 시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그럼 어떤 일로 방문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개포동 쪽에 재건축 관련해서 구입하고 좀 문의할 게 있어서 왔어요. 몇 군데나 혹시 돌아보셨나요? 전화는 좀 많이 했는데 돌아다녀본 건 한 3-4군데? 네, 그렇다면 메르스 때문에 실제로 집을 보여주기를 꺼려한다는 건물주도 간혹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10군데 중에 1군데 정도 간간히 뭐 좀 나중에 와달라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개포동의 인근 공인중개사 현장이었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경제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땄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한시적으로 내리는 전기요금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웬일일까요? 이 주택용 전기요금은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내린다고 하고요. 중소기업용, 그러니까 산업용은 8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뭐 10년이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하를 하겠다라고 나온 것은요.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은 전기 좀 덜 써라. 수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왜 이러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나 내리는 건가요? 예, 이번에 정부가 누진제도를 완화해서 도시 중산층 가구당 월 평균 8,368원, 대략 14%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죠. 네, 주택용 말고 이 중소기업들한테는 얼마나 내려준다고 하나요? 예, 내려준다기보다도 이번 표현에서는 네, 경감 방안인데요. 네.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으로 토요일에는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 드는 원가가 상대적으로 덜 들기 때문에 토요일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일부 경감시켜주는 조치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택용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하는 것이고 네네. 기업용, 산업용으로는 토요일에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완화해 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주택들과 또 이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일단 최근에 전력 수급 상황이 호전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조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다시 올리기 어려운데 이제 한시적 경감 대책으로 이제 여름 한철 동안 이제 전기요금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말하자면 지난 수년간 여름만 되면 에어컨 냉방 비용으로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게시판에 이렇게 회자되는데 전기 덜 써야지 된다는 거의 캠페인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표현 자체가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런 댓글을 완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을 겨누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탄이라는 말을 없애기 위한? 없애겠다. 예. 폭탄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제 조세저항의 느낌을 주는 그런 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출인데, 그런 것을 대중적으로 석 달 동안에 느끼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런 겨눔이 있어 보입니다. 왜요? 왜 그걸 좀 경감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정책은 인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지만 전기요금과 관련돼서 이 여름에 가장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그런 논란의 소지를 이렇게 완화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정책적인 그 판단이 있겠죠. 예.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메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담감을 약간 줄여준다는 느낌을 주는 것? 그런 정서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선거 앞두고 그러는 것도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인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식 보도자료를 보면 부담 경감이란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사실상 한시적으로는 덜 내게는 되니까요. 인하라는 말도 사실상 인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인하라는 말을 써서 정책을 할 땐 제대로 된 방식을 설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외면하고 있죠. 그렇죠. 저는 이번 정책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또 현재 경제팀의 가장 큰 과오는 전기요금에 관련된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설계해서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중적인 것으로서 그것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오히려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파퓰리즘이네요.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전기요금 그동안은 이런 논리였거든요. 전기값이 싸니까 펑펑 쓴다. 그래서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전의 적자도 없애야지 되고 이렇게 펑펑 쓰는 것도 없애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을 해야지 된다는 논리였어요. 네. 그건 맞는 논리인가요? 이게 이제 산업 부분에서 이제 그런 논의를 섞어서 쓰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 쓰는 주택용은 정말 비쌉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고요. 대신에 공장이라든지 대기업,
큰 쇼핑몰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또 제일 쌉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용은 세계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비싸고 산업용은 OECD 평균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세계에서 가장 싼데요. 그러므로 주택용은 이번과 같은 이렇게 한시적인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한 15% 정도 절감해주는 그런 인하 정책이 필요하고 동시에 산업 부분의 요금은 한 30%에서 50% 정도를 높이는 그런 에너지 요금을 인상시켜서 그러면 이제 공장이나 백화점 이런 데들이 이제 고효율 전기 설비로 교체하는 공사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우리 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이제 내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일이 돼서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현재는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말하자면 수순을 바꾸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효과를, 정책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그렇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굉장히 비쌌고 산업용은 굉장히 저렴했다. 예, 그래서 주택용은 보통 한전의 고객의 85%인 일반 가정 국민들이 이제 주택용 전기를 쓰시는데요. 네. OECD 평균의 소비 전력량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엄청 들수가. 근데 산업 부분에서는 워낙에 저렴한 비용으로 한전이 공급을 하니까 OECD 평균에서 2배 이상을 써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국격의 입장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부분에서 방만하게 보여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나쁜 효과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사실 석탄대에서 전기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도 야기할 수 있겠고요.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번에 또 보면은요, 빠진 대상들도 있어요. 소상공인이나 또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안 쓰는 1인 가구. 이런 곳들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소상공인이 내시는 전기요금은 일반용 전기요금인데요. 네. 이것은 현재 국제 평균 수준에 비해서 원래 쌉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을 건들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도를 설계하기가. 대신에 주택용은 비싼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낮춰주는 정책을 설계하기 편했을 것 같고요. 네. 또 원래 이런 정책은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바라서 말하자면 컨센서스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나라 1인 가구는 현재 고령화 추세하고 그다음에 가족체제의 이렇게 해체 등으로 인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책의 소외 지역인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를 특별히 배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또 1인 가구가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는데 정책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많이 배제가 되더라고요. 세금 그런 아쉬움이 문제라든지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오늘 보면은요, 경제지들의 그 논조를 보면은 대개는 이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혹인데 사실 지금 물가가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내린다니 말이 되느냐 이런 또 논리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아, 그래요? 지금 산업 부분에서는 그동안 에너지의 비용이 경쟁력 약화 쪽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계속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저유가 상황, 그다음 석탄 가격 하락 등으로 해서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의 이 여유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것을 전기요금을 통해서 이렇게 산업 부분만 올리면 그러면 전체 한전 소비자 중에 한 10%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적정한 수준으로 옮기면 재정이 한 연간 15조 원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놀랍게도. 그래요? 이 15조 원은 지금 경제팀에서 논의하고 있는 추경 예산 규모에 최적하고요. 지금 연금 문제라든지 복지 재원 부족이라든지 세수 결손의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인데 또 경제팀도 이것을 이렇게 만나보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저하고 좌고우면하고 안 하고 있는 거죠. 표 때문에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에너지 부분에서 전기요금 문제는 현 거시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일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도 미봉책일 수밖에. 미봉책이죠. 말하자면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 거냐면 여름에 작년 같으면 전기요금이 팍 올라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질 텐데 그게 안 생기니까 모르고 지나가실 거예요. 3개월 뒤에도 또 이게 원위치돼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은 또 전기 많이 쓰는 걸로 요금이 나오겠죠. 그때는 또 냉방부하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을 테니까 그냥 전기요금 표상에서 평탄하게 지나가서 못 느끼고 지나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잠시 대중적으로만 그냥 고통 없이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른 데는 다 경기 안 좋다 그래도 좋은 데가 신규 분양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어때요,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현장들이 한 1, 2주 정도 오픈을 많이 미뤘었는데요. 네. 이번 주는 좀 메르스 잠시 주춤한 것도 주춤한 거지만 다음 달이면 이제 그 장마철하고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보다는 현재가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메르스가 한참인 한 2주 전에 그 일회 신도시에서 분양한 그 대우 푸르지오가 있었어요. 위치도 굉장히 좋은데다 평형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요즘 또 당첨권이 거의 1억대 막 이렇게 붙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분양 시장은 상당히 이제 무풍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풍지대. 메르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인기가 아주 있는 지역들은 투자자 플러스 실수자들이 많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청약률이나 계약률 같은 걸 보면은 양극화가 좀 되는 모양이에요. 낮은 지역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지금 분양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청약 그 자격 되시는 분들이 청약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실수요자도 계시고 또 가수요자,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많이 지금 가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소위 그 떴다방이라는 분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거는 거의 투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사서 매집을 해서 분양을 받는 이런 해서 또 프리미엄 받고 파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시장 상황을 보면은 꼭 청약률이 높다고 계약률 높은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떴다방 때문이군요. 그렇죠. 허수가 많이 끼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꼭 떴다방뿐만 아니고 일반 그 청약 통장 가지신 분들도 당첨이 되면은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 붙으니까 너도나도 이제 청약 대회를 가세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청약제도 개편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일수위 자격을 많이 완화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재당첨에도 또 안 걸리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신촌에 아주 대기업이 분양한 그 체결 경쟁률은 100대를 넘었는데 이런 지역들도 한 20-30%가 미분양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 수도권하고 지방이 워낙 지금 수도권만큼 좋은데 단지 규모가 적고 또 브랜드가 없다든지 교통 입지 등 그 좋지 않은 지역들은 여전히 미분양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분당이라든지 일산 평촌, 삼본 이런 데가 1기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이쪽 옆에 분양한 새 아파트들이 인기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이제 분당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인데 입주한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많이 노후화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노후화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새로운 상품들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 분양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산 같은 데 보면 장항동이고 호수 주변에 서로 또 그 주상복합 새로 분양하는데 거긴 수십 대의 경쟁률이 붙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가 그 안에 땅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소위 개발할 땅이 없다 보니까 또 새 상품 선호 현상이 뚜렷하고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일기 신도 특히 분당 같은 데가 이제 그 수직 증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켜 주다 보니까
이게 그 일기 신도시의 수직 증축 그 리모델링이 그렇게 기대가 많이 상실된 것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기 신도시가 가격이 오히려 주변 그 새 아파트보다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투자성 상당히 좀 그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새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메르스 무풍지대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손님은 조금 적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적었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주 다시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굉장히 많이 늘어. 지금 6월 20일부터 27일 이번 주죠. 예. 19개 단지가 청약을 하고, 그러니까 저번 주도 상당히 많이 그 오픈했다고 보여져요. 19개나 청약을 이번 주 청약을 하니까. 예. 29개가 이번 주에 오픈하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6월 15일부터 20일까지가 2,000가구 정도 분양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10,000가구 정도 한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뭐 서울하고 충청권 뭐 지방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이제 장마철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가 한참 낫겠다 해서 많이 서두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뜨거워지겠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막바지 지금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뭐 택지개발지구도 있고 또 민간 아파트 중에서 대규모 단지들을 많이 지금 분양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브랜드가 있는 건설업체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워낙 그 신규 분양 시장이 많이 뜨거우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든지 또 청약통장 있으신 분들은 전화도 이제 청약을 해서 또 프리미엄을 받고자 하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청약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엄은 이게 좀 많이 붙는 데를 기준으로 하면 뭐 얼마나 붙고 그런가요?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붙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작년에 분양했던 거, 재작년에 분양했던 것들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뭐 테라스하우스 이런 거 말고 이제 그 우리가 일상적인 평면으로 갖고 있는 것들도 1억 정도가 붙어 있고. 프리미엄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의 그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에서 일반 분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적도 한 4,5천만 원씩은 붙어 있으니까 마곡지구도 뭐 한 7, 8, 물론 그런 지역들은 분양가가 조금 싸게. 한 작년에나 재작년 분양한 것들은 지금 분양가보다 3.3제곱미터당 한 200만 원 이상 싸게 했거든, 이하로. 네.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프리미엄까지 반영해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 막 프리미엄을 주고 많이 사는 거는 상당히 좀 주의가 요해집니다. 거품이 아무래도 있을 테니까요.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사야겠다라고 선다면 그렇죠. 사야 될까요? 이제 저는 최근에 저희가 분양한 현장들을 보면 그 프리미엄을 주고 지금 40대 초중반 분들이 많이 그 전매를 통해서 집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저는 왜 소외돼 있죠? 아니, 그분들이 이제, 물론 30대도 가설합니다만, 40대 초중반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게, 근데 프리미엄을 주고 몇천만 원씩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요. 그렇게도 여유들이 있으신가? 그렇죠. 확실하게 시장이 변했다. 거꾸로 말하면은, 내 집 마련을 지금 안 하면, 더 나중에 그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고,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분양시장이 워낙 뭐 이렇게 좋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분양시장이 뭐 좋습니다만 기존 주택시장은 그렇게 막 들썩들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뭐 신규 분양시장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신규 분양으로 받는 게 굉장히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평형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입지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맞으면 뭐 분양 받아볼 만 하겠습니다만은 과하게 분양가가 높은 그 단지라든지. 그러니까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가격 조정이 많이 됐어요. 한 20에서 한 30% 빠졌는데, 그때 그 빠진 금액하고 비슷하면은 그래도 가격이 괜찮은데, 그거를 넘어선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빠진 금액하고 비슷하면은 해볼 만한데, 그래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과잉 공급이라든지 뭐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2, 3년 후를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입지인지 가격인지 평형대인지 요거를 진짜 꼼꼼히 따져보고 내집만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브랜드가 있고 막 그렇더라도 단지 단지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역세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걸 제일 많이 감안하라고 조언을 주시나요? 우선은 저는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입지. 그다음 교통이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다가 평형이라든지 분양가 물론 분양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분양가를 잘 걱정을 하잖아요.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건지 안 떨어질 건지
그게 제일 관건이죠. 그렇죠. 그게 제일 관건이죠. 근데 분양가가 뭐 좀 비싸더라도 그런 약간 입지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면은 나중에 좀 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시장이 무너지면 입지가 안 좋은 집들은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좀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막 호도돼가지고 뭐 남들 하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뭐 너무 지금 분양시장은 너무 뜨겁거든요. 물론 이제 워낙 뭐 입지가 좋은 집들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거에 너무 편승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세난에 너무 지친 까닭도 있고요. 그렇죠. 그 영향이 아주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택방 후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택방 후방문 직방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꼼꼼히 보실 텐데요. 증권사에 내에서 내는 보고서들, 목표 주가나 또 이 추천들을 많이 하는데 보면 대부분 사라고 합니다. 팔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좋아질 거라고 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무리하게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가 가격 제한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이 증권사의 기업 리포트 관련한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